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 오영자라고 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남한테 제 얘기 꺼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기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다고도 생각했죠. 그러나 그런 제가 제 하나뿐인 딸이 어떤 지옥에 갇혀 있는지는 몇 달을 까맣게 몰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의 모든 걸 알고서 딸을 구해냈을 때는 정말 온몸으로 하늘에 감사함을 빌었죠. 그리고 이 늙은 어미가 우리 딸을 괴롭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어주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 딸은 28이고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오래도록 생기지 않았는데 30이 넘어 겨우 가진 첫 아이자 마지막 아이였죠. 아들이 아니라며 타박하는 시어머니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제 딸아이는 참으로 귀여웠고 귀했습니다. 딸의 성격이 어찌나 다정하고 여린지 어려서부터 길에서 다친 고양이만 봐도 울던 아이였어요. 제가 생명을 책임지는 건 큰일이니 함부로 생명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말을 했던 터라 집에 오지도 못하고 거기 계속 서서 고양이를 지켜주던 아이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우리 부부가 늘 하던 말이 있었죠. 여보, 저 애는 마음이 너무 물러서 걱정이야.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괜찮아. 마음 여린 게 죄는 아니잖아. 우리가 오래 지켜주면 되지. 그리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나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 거잖아. 그러면 큰 트러블도 없을 거고. 세상을 보는 눈만 키워주면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은 4년 전에 저를 두고 먼저 갔습니다. 그때부터 딸 하윤이는 제 온 세상이 됐죠. 사실 이렇게 딸을 싸고 도는 건 어린 시절 하윤이가 6살 때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손을 잡고 걷다가 잠시 가게 아주머니와 돈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하윤이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리는 속을 부여잡고 여기저기 정신없이 딸을 찾으러 다니다가 1시간 만에 찾았을 때는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은 어릴 때 무당벌레나 나비, 풍뎅이 같은 곤충을 좋아했는데 날아가는 무당벌레의 한눈에 팔다가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딸을 찾았을 때 딸의 그 표정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두려움 가득한 눈이 곧 안도감으로 바뀌고 눈물을 쏟아내던 그 표정. 그날 이후로 얼마간 딸은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무당벌레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대놓고 상대방을 의심하긴 미안하니까 그런 말로 제게 은연중에 알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어린 시절의 일이었고 곧 지나가니 나아지더군요. 점점 세상을 알아가고 있으니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런 딸도 제 일이라면 절절 매곤 했어요. 어쩔 수 없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이라곤 저뿐인데 의지할 곳이 저 말고 있겠어요? 그러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하연이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어. 뭐? 결혼? 너 아직 27이야. 그런데 벌써 결혼이라니. 남자는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배도훈이고 나보다 5살 많아. 그런데 엄마 진짜 자상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사실 나도 좀 일찍 결혼하는 것 같다 싶은데 이 사람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저는 처음에 의심했어요. 27, 이제 막 사회 초년생에서 벗어나려는 그 아이에게 접근해 결혼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라니 솔직히 못 믿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이면에는
딸을 벌써 시집 보내기 싫다는 제 생각도 깔려 있었겠죠. 그런데 직접 만나본 그 사위 될 사람은 솔직히 겉모습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훤칠하고 말씨도 반듯하고 저한테도 어찌나 깍듯하던지요. 딸이 결혼을 확신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단번에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어머님, 하윤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말이라도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하윤이가 아직 어린데 결혼은 좀 이따가 해도 되지 않을까? 딸이 모아둔 돈도 많이 없고 아직 집안일 배운 것도 많지 않은데 내가 더 가르쳐서 시집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걱정됐어요. 딸이 이렇게 빨리 시집 가겠다고 할 줄은 몰랐기에 요리며 뭐며 가르쳐줄 것도 가르치지 못했거든요. 물론 자기가 다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이라는 게 좀 더 손색 없이 보내고 싶은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직 하윤이가 여려서 걱정이 돼서 그러네. 여린 게 어디가 흠입니까? 전 그런 하윤이가 좋습니다. 제가 다 지켜주면 되죠. 그 말을 어떤 어미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그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가 제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할 정도예요. 그 번듯한 사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가운 분위기에 너무 놀랐거든요. 상견례 날 사위 될 사람 어머니, 그러니까 안싸돈 되실 분이 저를 아래 위로 훑더니 이러시더군요. 사부인, 하윤이가 간호사라면서요. 아유, 복이 굴러 들어왔네. 저는 의사보다 간호사 며느리가 좋아요. 의사는 바쁘기만 하고 저 잘난 줄만 알지. 다른 사람 아픈 거, 힘든 거 받아주는 건 다 간호사가 하잖아요. 그죠? 떨떠름한 말이었어요. 마치 며느리가 아니라 간호사를 찾고 있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도 그때는 제 딸아이 직업을 칭찬해 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네, 제 딸이 사람 돌보는 일을 좋아해서요. 어려서부터 아픈 것만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도 고양이도 몇 마리 임시로 보호했었어요. 저희 집이 힘들어서 키우진 못했지만 다들 좋은 곳으로 입양까지 보낼 정도로 열심히 했었고요. 참 정이 많고 착해요. 어머, 사람 돌보는 걸 좋아한다니? 사부인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심성 고운 애가 어딨어요. 제 딸이지만 마음 하나는 곱게 컸죠. 네, 정말 그렇게 보여요. 사부인, 그런데 하윤이가 외동딸이라면서요? 보내놓고 마음 아프시겠어요. 자식 많으면 좀 덜 외로울 텐데. 크게 걱정 안 합니다. 하윤이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서도 요즘엔 왕래 많이 하니까요. 아유, 우리 집안은 일이 많아서 자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어른을 모시는 집안이라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고 해서. 그런데 그 말 끝에 안싸돈이 옆 사람하고 눈을 맞추는 게 전 그게 그렇게 걸리더군요. 마치 값을 다 매기고 흡족해 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때 옆에 앉은 바깥사돈, 사위 될 사람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서야 왜 그런 눈빛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위로 어른이 계셔서 말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임대업으로 일가를 크게 이루셨거든요. 건물이 몇 채나 됩니다. 자식들이 다 그 그늘에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난 며느리보다 어르신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사람을 잘 만났네요. 어르신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대단하다 뿐인가요? 저희 아버님 눈에 들어야 사람 굿이라는 겁니다. 어른이 요즘 노쇠하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윤이 같은 간호사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아버님이 아주 예뻐하실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제 딸이 어른들 잘 모시긴 할 겁니다. 그런 건 어려서부터 몸에 뱄으니까요. 거 봐요, 거 봐. 사부인,
우리 아들이 사람 하나 잘 봤다니까요. 참 흡족한 며느리감이에요. 전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사위 집안이 어른을 귀히 여기는 집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게다가 속으로는 꽤 있는 집안 자식이었다는 걸 자축하기까지 했죠. 속물 같겠지만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고생 안 하고 사는 건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때 이런 쎄함을 믿고 막아섰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뒤를 봐줄 친정 식구 없는 마음 여린 외동딸. 그게 그 사람들이 노린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 마음에 걸리는 건 한둘이 아니었지만 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사위도 번듯하고 시댁도 큰 문제 없어 보이는 데다가 무엇보다 우리 딸이 그 남자 옆에서 세상 다 가진 얼굴로 웃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결혼할 때 쓰라며 돈도 보태주고 살림도 넉넉히 장만해줬죠. 그리고 딸을 따로 불러 통장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하윤아, 이건 엄마가 만든 네 비상금 통장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엄마 이런 걸 뭐하러? 도은 씨 잘 버는데. 얘는 여자는 자기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내 것은 내가 지킨다 그 생각 절대 놓지 마. 그리고 네 돈이 있어야 너 자신에게 돈 쓸 때도 당당한 거야. 눈치 안 보게 되고. 난 네가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싫어. 알았지? 알았어. 엄마도 참.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여자가 하객들 틈에서 우리 딸을 뚫어져라 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딸한테 다가와 팔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신부님 안 돼요. 그 여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댁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더니 다짜고짜 그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사위가 딸에게 급히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은 누구고? 장모님 별거 아닙니다. 저희 외가 쪽 먼 친척인데 최근 스트레스로 몸이 좋지 않으세요. 그런데 혼자 놔둘 수도 없고 데려오신 모양인데 또 헛게 보이셨나 봅니다. 좋은 날 죄송합니다. 제게 그렇게 말한 사위가 딸의 손을 잡으며 걱정하듯 말하더군요. 괜찮아? 이상한 소리 들은 건 아니지? 제정신 아닌 사람이야.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알았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 딸이 말끝을 흐리며 사위를 쳐다보더군요.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위는 교묘하게 딸을 걱정하는 듯 말을 꺼내고는 딸에게 단속하듯 말하더군요. 걱정하는 말보다 그 뒷말이 더 본론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그냥 흘려 넘겼습니다. 사위 말대로 좋은 날이었고 딸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작은 해프닝 이후에 결혼식이 끝나고 딸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은 동남아 어느 섬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처음 며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왔죠. 엄마, 여기 바다 진짜 예뻐. 나중에 엄마랑 한 번 더 와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돈 모아서 엄마 생일에 모녀 여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말만으로도 고마워. 엄마는 너랑 동네 식당만 가도 좋은 사람이야. 신혼여행은 한 번뿐이니 예쁜 사진 많이 찍어와. 응, 엄마도 밥 잘 챙겨 드세요. 사랑해. 그렇게 소소한 문자를 나눴죠. 그리고 사진도 틈틈이 보내줬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지속되던 것이 3일째부터는 뚝 끊겨버렸습니다. 3일째 저녁에 사위에게 전화를 했죠. 딸아이 연락이 안 되니 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사위가 딸의 폰이 망가져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죠. 이상한 이유로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이후로 딸과 전화통화는 안 됐지만 문자는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사위의 이름으로요. 그러다 제가 귀국해야 할 마지막 날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딸,
네 목소리 들은 지도 너무 오래됐다. 이럴 때는 어릴 때 너 잃어버렸던 그때 일이 생각나. 그때 네가 무슨 일만 생기면 했던 말 기억나지? 그게 계속 떠올라. 바로바로 오던 문자가 오지 않더니 곧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순간 덜컥 숨이 멈췄죠. 그랬나? 기억도 안 나는데 뭐. 걱정 마세요. 좀 있으면 귀국이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딸아이가 그걸 기억 못할 리는 없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 장난을 치곤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문자를 보낸 게 딸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 문자를 끝으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사위 전화도 완전 먹통이었어요. 귀국 날짜가 지났는데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계속 꺼져 있고요. 저는 애 같아서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사돈은 10번에 한 번 겨우 받았죠. 저희한텐 잘 있다고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세요. 시집 보냈는데 뭘 그리 붙들고 있으세요. 그냥 편하게 딸 좀 놔주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 30년을 어른들 곁에서 살아온 제 감이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옛날에 딸이 보내준 문자를 뒤졌습니다. 결혼 전에 딸이 시댁에 인사를 갔다가 엄마, 나 좀 데리러 와 하며 보내준 주소가 남아 있었죠. 저는 차를 몰고 곧장 그 집으로 갔습니다. 한여름 대낮이었습니다. 딸의 시할아버지 명의라던 그 단독주택은 담이 낮고 안방 창문이 활짝 열려 있더군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사돈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부인, 하윤이가 연락이 안 됐어요. 귀국 날짜도 지났는데 애들이 아직 안 왔나요? 아, 걔네요? 여행이 좋다고 좀 더 있다 온대요. 젊은 애들이 신혼여행 늘리는 게 뭐 대수라고. 그래도 저한텐 연락을 줘야죠. 사위는 제 전화도 안 받던데 제 전화 좀 받으라고 전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유 사부인 신경 끄세요. 다 큰 애들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하겠죠. 아니 자식이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 애가 이럴 애가 아니에요. 연락이 없는 건 분명히 이상하다고요. 사부인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시집 보냈으면 이제 남의 집 식구인데 왜 자꾸 참견을 하세요? 저희도 바쁜 사람이고 매번 이런 식으로 오셔서 곤란하게 구시면 안 되죠. 그리고 다 큰 애가 알아서 연락 오겠죠. 연락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걸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애먼 우리를 괴롭혀요. 나가세요. 그러고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더군요. 저는 돌아서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때 열린 안방 창문 너머로 사람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문에 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제 평생 잊지 못할 말들을요. 사위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장모님 또 왔어? 하윤이 친정엄마. 왔다 갔어. 걱정 마. 문 안 열어줬으니까. 아주 끈질긴 여편네야. 아니 전화상으로 다 이야기했으면 됐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 하윤이는 그 집에 잘 있지? 폰이랑 지갑, 신분증 다 챙겼고. 당연하지. 싹 다 뺏어놨어. 통장이며 카드며 현금 한 푼까지 싹 걷었지. 걘 이제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나가봤자 수중에 10원 한 장 없는데 어딜 가니? 그년이라는 말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우리 딸을, 그 곱게 키운 딸을 그년이라고 부르다니요? 사위가 낄낄 웃으며 이러더군요. 내가 여자 잘 데려왔지? 간호사라 어른 상태도 딱딱 봐주니까 얼마나 편해. 요양사 부르면 한 달에 얼마야? 그 돈이 그냥 굳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며느리 데려오라고 했지. 저번 큰집 며느린 간호사도 아니었잖아. 이번엔 몸도 튼튼하고 야무지니까 오래 부려먹겠어. 이번엔 오래 가야 하는데. 큰집 사촌형이 데려온 여자는 엄청 빨리 나가 떨어졌잖아. 무슨 걱정이니? 큰집 며느리처럼 도망갈 생각하면 아주 정신병원에 쳐넣는다고 겁을 줘. 그년도 그러다 돈 한 푼 없이 제 발로 나가서 미친년 소리 듣고 살잖아.
얘는 그렇게 못하지. 간호사로 일했는데 무슨 수로 정신병원 이야기를 해. 그래서 좀 다르게 묶어놨지. 어떻게? 하연이더러 친정엄마가 다단계에 빠져서 큰 빚을 졌는데 그걸 내가 다 갚아줬다고 했거든. 자기가 여기서 나가거나 소란 피우면 너희 엄마가 집도 잃고 신용불량자 된다고. 그랬더니 아주 찍소리도 못하고 붙어있어. 아이고 내 아들,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가? 마음 여린 년들이 딱 그런데 약하지. 제어미 걱정해 죽는 신용까지 하잖아. 아이 근데 그 말을 믿든? 당연히 가짜 차용증 만들어서 보여줬지. 할아버지한테 지극정성 며느리 그림만 몇 달 더 보이면 돼. 그럼 그 건물 하나 우리 몫이야. 큰아버지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 못 이겨. 암 그렇고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아버님 재산 제일 많이 받아내야지. 그것만 끝나면 며느리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너도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담벼락을 붙잡은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힘을 줬어요. 안 그러면 그대로 뛰어들어가 저 인간들을 때려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신혼여행이라던 제 딸은 진작에 돌아와 그 집안에 병든 시할머니 수발을 들며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재산 때문에 공짜로 부려먹을 간병인 하나를 집에 들인 거였습니다. 그것도 이 어미를 팔아서 우리 딸을 묶어놓고요. 당장 가서 따지지 못한 건 딸의 행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은 어떻게 집까지 운전해 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방바닥을 치며 울었어요. 정이 많고 마음이 약한 아이였어요. 저를 인질 삼아 딸에게 헛수작을 했다면 딸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을 겁니다. 게다가 늙고 병든 시할머니가 눈에 밟혀서라도 안 하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을 거고요. 게다가 이제 막 결혼한 남편인데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렇게 새벽까지 울다가 창이 뿌옇게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경찰서로 뛰어가진 않았습니다. 심증뿐이지 물증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결혼한 성인이고 어떻게 말해도 그들은 조사하기 꺼려할 게 뻔했어요. 그러다 저는 결혼식장에 그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딸아이를 붙잡으며 뭔가 말하려고 했던 그 여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자가 사위와 사돈이 말한 큰집 며느리인 것 같았어요. 정신병 어쩌고 저쩌고 하며 제게 둘러댔던 것도 수상했고요. 저는 딸아이의 결혼식 사진을 뒤졌습니다. 딸아이 결혼식에 온 사람들에게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모두 보내달라고 했고 그 사진들을 뒤져 그 여자의 얼굴이 꽤 가까이 나온 사진을 찾아냈죠. 그리고 그걸 들고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의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 속 여자랑 여기 결혼식의 신부인 제 딸 좀 찾아주세요. 따님이 어떻게 사라지셨는지 아십니까? 신혼여행 도중부터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는 사위와 연락이 됐는데 아마 사위 폰으로 연락한 건 사위인 것 같아요. 딸은 돈이며 핸드폰이며 다 뺏기고 어딘지 모를 곳에서 시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디 있는지는 아시는데 왜 못 찾으셨죠? 그 집안 사람들이 제 딸이 어디 있는지 말을 안 해줘요. 그 시댁 인간들도 다 한통속이에요. 사위까지. 제 딸을 데려다 늙은 시어른 간병을 시키려고 붙잡아둔 것 같아요. 흥신소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낸 것은 딸이 아닌 사진 속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마정혜, 34이었습니다. 찻집에서 마주 앉은 그 여자는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아서. 괜찮아요. 그날 무슨 말 하려던 거였어요? 제발 다 말해주세요. 내 딸이 지금 그 집에 갇혀 있어요. 그 말에 마정혜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요 아주머니 재작년에 그 집으로 갔었어요. 아빠가 가라고 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큰 집이라고 불러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이 여성의 지적 수준이 의심됐거든요. 아무리 봐도 경계성 지능처럼 보였죠. 그래도 차분히 물어봤어요. 뭐라도 아는 게 있어야 딸을 찾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주소 알고 있어요? 주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 했어요? 무슨 말 들은 건 없어요? 차분하게 묻고 싶었지만 급하니 뒤죽박죽 묻게 되더군요. 할머니하고 같이 있어요. 할머니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 밥도 주고 팔다리 주물러주고 똥 묻힌 거 치워야 해요. 그리고 또요. 뭐 들은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부양? 부양 잘하는 아들한테 돈 준다고 저한테 최대한 계속 붙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돈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마다 때리고 자고 있어도 때리고. 전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집 자식들은 재산을 더 받으려고 며느리를 앞세워 병든 어머니 수발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는 누구누구 살아요? 할머니랑 밥 해주는 아줌마가 있어요. 아줌마는 밥만 가지고 오고 저녁엔 가요. 밤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절 지켜보고요. 할머니는 딱 들어봐도 중증 치매 상태인 것 같았어요. 똥을 묻힌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아마 인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어른일 겁니다. 완전히 위험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도리어 더 화가 났어요.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해 제 딸을 갈아놓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 이상 그 여자에게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대신 흥신소에서 많은 걸 알아왔더군요. 거기 큰 어르신이 워낙 사업으로 바쁘신 분이에요. 건물 관리에 세입자 문제, 연세에도 정정하셔서 여기저기 다니시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10년도 더 전부터 치매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자식들에게 어머니를 모시라고 한 모양인데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고 서로 미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아들 며느리들이 요양원에 모시고 잘 돌보겠다고 해서 요양원에 할머니를 맡겼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어른을 집에서 모시고 싶겠어요. 그것도 치매에 걸리고 몸도 잘 못 쓰는 노인을. 그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왜 제 딸을 가지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됐죠. 바쁜 큰어른이 자주는 못 가보고 두세 달에 한 번 할머니를 보러 갔다가 베테랑 간병인이 신입 간병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함을 했다고 합니다. 저 할머니는 가족들이 잘 찾지도 않으니 적당히 해놓고 다른 어른들한테 더 신경 쓰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큰어른이 할머니 남편인지 모르고 했던 말을 큰어른이 들어버린 거죠. 저도 요양원에 시부모를 맡긴 적이 있어서 잘 알겠더라고요. 요양원은 보호자가 자주 오는 어른은 잘 봐주고 자주 안 오는 어른은 잘 안 봐주는 곳이 많거든요.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보호자가 자주 오는 환자에게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든 환자 상태를 가지고 컴플레인을 걸 수 있으니까요. 그때 그 큰어르신이 아주 추상같이 화냈다고 하더군요. 너희 하는 꼴을 보니 내가 아파도 우리 마누라처럼 여기 처박아 놓고 찾아오지도 않겠구나 하면서 앞으로는 네 엄마 잘 모시는 아들 하나한테 내 재산 물려줄 테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그렇게 서로 모시겠다고 데려간 거예요? 네, 처음엔 큰집, 그러니까 사돈댁의 형님 집에서 모셨다고 하더군요. 서로 직접 모셔보니 힘든 것 같아 간병인을 쓰려는데 그것도 큰어른이 막아버려서 결국엔 생각해낸 게 자기들 며느리를 들여서 간병을 시키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전 그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그 사장님은 자기 아내를 자식들이 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뒤에서 손주 며느리들이 어떻게 갈려나가는지는 꿈에도 모르고요. 그 힘든 수발을 자기들이 직접 하긴 싫으니까 큰어른 몰래 자기들 며느리를 데려다 갈아 넣은 거죠. 제정신으로 그런 집에 갈 여자가 없으니 마정혜 씨같이 경계성 지능인 여자를 그 부모에게 돈을 주고 사다가 며느리 삼아 간병시켰는데 아무래도 간병이라는 게 의학적인 것과도 연관되다 보니 마정혜 씨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큰어른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고 결혼식에도 데려갔던 것 같고, 이혼할 때는 마정혜 씨가 정신 이상자인 것처럼 몰고 갔던 것 같고요. 세상에, 그럼 우리 딸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빼내야 해요. 주소가 어딘진 알았으니 딸을 빼내야 하는데 거긴 경비가 삼엄해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윤 씨 이름 걸고 안 나오겠다고 했다고 버티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할머니가 한 달에 한두 번 약을 타러 나갈 때가 있다던데 그때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시할머니와 딸이 나올 때 감시를 맡은 여자도 함께 나오더군요. 저는 그렇게 딸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이 병원에 도착하자 그 감시역 여성이 휠체어에 탄 할머니를 딸에게 맡겨두고 접수를 하러 간 틈에 딸에게 다가가 급히 말했죠. 하윤아, 가자. 우리 집에 얼른 돌아가. 엄마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엄마 어떻게 여기... 안 돼, 나 못 가. 도훈 씨가 엄마 돈 갚아줬다며. 내가 그 돈 갚을 때까지 일할게. 그러니까... 딸아이는 그 인간에게 철저하게 설득당한 건지 제 말도 듣지 않더군요. 결국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에 제 폰을 쥐어줬어요. 뒤를 따라다닐 때 들키지 않으려고 무음으로 해놓은 폰이었죠. 이거라도 들고 가. 엄마가 연락할게. 꼭 혼자 있을 때 문자해. 그리고 증거 사진 꼭 찍어. 그렇게 말하고 딸을 놔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잠들 시간쯤 돼서 저는 새로 만든 폰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 네가 아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엄마는 사위한테 아무것도 빌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넌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 폰으로 다 할 수 있어. 응? 제발 당장 나와. 그게 사실이야? 엄마 다단계로 도훈 씨한테 돈 빌린 거 아니었어? 도훈 씨가 내가 여기서 할머님 안 돌보면 그 돈 다 회수해서 엄마 다시 빚쟁이 만들어서 신용불량자 되도록 놔둔다고 했는데? 혹시 날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윤아, 엄마는 다단계 같은 거 한 적 없어. 빚진 것도 없어. 사위가 너 붙잡아두려고 지어낸 거짓말이야. 엄마는 통장 내역에 신용정보까지 다 보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믿지 마. 그 인간들 일부러 너 붙잡아두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또 엄마 곤란하게 했구나. 내 딴엔 엄마 생각한다고 했던 일인데 내가 나 스스로 이 사람들 인질이 돼버렸어. 엄마, 그럼 여기서 내가 증거 모아볼게.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요. 딸이 보내오는 증거는 파고들수록 바닥이 더 있었습니다. 딸이 전해온 기록은 참혹했어요. 딸이 처음 시할머니를 보러 갔을 때는 뒷방에 방치돼 욕창이 나 있었고 제때 약도 못 받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앞으로 나오는 연금과 큰어른이 보내는 돈도 안싸돈이 꼬박꼬박 빼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 환경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큰어른은 도대체 뭐하냐고 물었더니 1년 전쯤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러 오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전에는 일이 바빠서 그 이후에는 병으로 오지 못했으니 할머니를 모시기 싫어하는 자식들이 대놓고 할머니를 학대하고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딸이 엿들었다는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간호사인 딸의 자격증과 이름을 이용해서 무슨 서류를 꾸미려는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이러더군요. 이건 감금의 강요, 명의 도용까지 걸리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학대 정황까지 형사로도 갈 수 있어요. 딸이 일한 노동에 대한 배상이랑 위자료는 민사로 받으면 되고. 변호사님, 근데 전 그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요. 그럼 뭘 더 원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던 큰어르신 재산 말입니다. 그 어른한테 이 짓거리를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 어른 손으로 그 인간들을 내치도록 말이죠. 변호사가 절 한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한텐 감옥보다 더 아프긴 하겠네요.
그 집안 전부 그 어른 명의 집에 살고 그 어른 밑에서 먹고 사니까. 저는 그 집 큰어른에게 닿는 길을 팠습니다. 흥신소에서 큰어른이 어디에 입원했는지 확인했더군요. 게다가 이제 곧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만약 그분이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그 큰어른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예 없어지는 거였죠. 저는 큰어른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에서 알려준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곳에는 큰어른만 있진 않더군요. 2명의 자식과 2명의 며느리 그리고 할머니와 제 사위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잘됐다 싶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들리는 소리는 안사돈의 어이없는 소리였죠. 아버님, 제가 이 어머님을 친정엄마처럼 모셨어요. 우리 며느리랑 저랑 밤을 새워가며. 그때 큰어른이 절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긴 1인실이라 병실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제 얼굴을 본 사돈들의 얼굴이 완전 하얗게 탈색되는 게 보였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착각 아닙니다. 어르신, 제 얼굴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하윤이 엄마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큰어른이 그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 둘째 녀석 손주 며느리.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 사돈댁 식구들이 새파랗게 질려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요? 아버님, 이 여자 좀 내보내세요.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정신이요?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제가 아니라 사부인이시겠죠? 내가 여기 오도록 만든 건 당신들이잖아. 바깥사돈도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건 다 오해입니다. 사돈, 오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오해인지 아닌지 어르신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저는 딸을 가뒀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애를 보내주고 끝일 것 같아서요. 대신 어르신이 굉장히 분노하도록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곁으로 가 조용히 몸을 숙이도록 고정한 뒤에 옷을 들쳤습니다. 어르신, 이 어머님 등 좀 보십시오. 여기 이 욕창, 살이 이렇게 짓무를 때까지 방치된 겁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에요. 몇 주, 몇 달을 돌아 눕히지도 않고 내버려 둬야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치료도 적절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중 아무나 데려와서 물어봐도 됩니다. 이 상처가 무슨 상처인지. 큰어른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안사돈이 달려들어 시할머니 옷을 도로 여미려 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어머님이 피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정성이요? 저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딸이 보내준 증거를 변호사가 인쇄해준 거였죠. 얼마나 정성스러우면 어르신 집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며 어르신 연금이며 다 가져가서 어르신 치료에 쓰이는 돈마저 없도록 만듭니까? 제 딸이 거기서 할머님 돌보면서 얼마나 경악했는지 아십니까?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냈다는데 정작 이 어머님한테 쓰인 돈은 없습니다. 욕창 방지 매트 하나, 제대로 된 약 하나 없어요. 그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부인? 그건 내가 며느리한테 줬죠. 며느리가 빼돌렸겠네요. 언제는 며느리랑 둘이서 어머님 돌보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시어머니가 떡하니 있는데 제 딸이 돈 관리를 어찌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제 딸이 간호사라서 이 정도로 그친 거지. 잘못했으면 정말 아예 돌리지도 못할 정도로 썩고 말았을 겁니다. 큰어른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며느리인 안사돈을 가리켰습니다. 너 이게 사실이냐? 어미 앞으로 나오는 돈을 네가 빼돌렸어? 아버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이 서류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냐? 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어르신, 그것도 그건데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안에 안사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며느리 하나 들이면 요양사 월급이 굳잖아. 이번엔 몸이 튼튼해서 오래 부려먹겠어?
큰집 며느리처럼 도망갈 생각하면 아주 정신병원에 쳐넣는다고 겁을 줘. 방안이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이 백지장이 됐죠. 저건 편집한 거예요, 아버님. 저 여자가 짜집기 한 거라고요. 큰어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지금 다 무슨 일이야? 큰집 며느리면 첫째 손부말하는 것이냐? 걔가 도망을 쳐? 대체 이게 다 무슨... 모르셨나 보네요, 어르신. 이 두 아드님과 며느님이 손주 며느리를 데려다 어른 병수발에 갈아놓고 못쓰게 되면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버려버리더라고요. 회장님 재산 하나 더 받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칼을 뽑았습니다. 사위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죠. 사위, 이제 자네 차례야. 자네가 우리 하윤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르신 앞에서 자네 입으로 말해봐.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무슨... 장모? 지금 나한테 장모라는 말이 나와? 자네가 내 딸이 스스로 그 간병하는 곳으로 가도록 내가 다단계에 빠져서 큰 빚을 졌다고 거짓말했잖아. 그리고 그 빚을 자네가 대신 다 갚아줬다고 했다며. 내가 자네한테 언제 돈을 빌렸나? 금융 기록이라도 까봐? 장모님, 잠시만 진정하시고... 진정은 무슨! 내 딸 데려다가 종년처럼 부려먹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딸 내놓으라고 신혼여행 귀국 다음에 찾아갔을 때도 모르는 척하면서 나 피했지. 자네가 어떻게 이래? 어? 내가 널 믿고 내 딸을 맡긴 거였는데 네가 도둑이고 사기꾼이었어. 제 목소리가 온 방을 울렸습니다. 사위는 연신 큰어른 눈치만 보더군요. 마음 여린 우리 딸이 이 어미 지키겠다고 그 거짓말 하나 믿고 그 지옥을 버틴 거야. 자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다 사실이냐? 안 되겠다. 앞장서라. 내 오늘 우리 할망구가 지냈던 집에 가봐야겠어. 아들들이 말리자 큰어른은 자신이 부리던 부하 직원들을 다 불러서 할머니를 모셔놓은 집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저도 따라갔고 그 집안 식구들도 다들 야단났다는 표정으로 따라가더군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제 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발견하고는 가서 딸부터 끌어안았어요. 누가 데려가기라도 할까 싶어서요. 큰어른이 집안을 확인하고는 이를 악물곤 지팡이로 방바닥을 쾅 내리치는데 그 매섭던 노인의 목소리가 온 집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 이럴 줄 알았다. 지 어미 병수발의 지극정성이라고? 어미를 방치해서 욕창을 만들고 나라 돈이며 내가 너희 어미 돌보라고 준 돈이며 구분 없이 빼돌리고 남의 집 귀한 딸을 가둬놓고 그러고도 니놈들이 내 자식이라고?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바깥사돈이 무릎을 꿇었지만 큰어른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용서! 내가 평생 임대업으로 이 재산 일구면서 사람 도리 하나는 지키고 살자고 다짐했다. 근데 내 자식이라는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 내 재산을 물려줘! 어림도 없다! 너희한텐 땡전 한 푼 못 준다! 그리고 마누란 돈을 주고 간병인을 드릴 거니 너희들은 앞으로 니들 엄마 일에 신경도 쓰지 마! 큰어른이 그렇게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리자 방 안에는 저와 우리 딸 그리고 넋이 나간 사돈댁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재산을 잃은 건 저 사람들 문제고 우리 딸이 당한 건 우리 딸 몫이었으니까요. 사위, 아니 이제 사위도 아니지. 배도훈. 장모님, 이건 다 하윤이 잘 되라고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면 하윤이도 결혼 생활이 편해지고. 우리 딸 잘 되라고? 그래서 내 딸을 가둬두고 병수발 들도록 만들었어? 네가 하지 그랬냐? 네 할머니인데? 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잡고 휘둘렀습니다. 검은색 봉지가 의자 위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딱 손이 닿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잡고 휘둘렀는데 그게 터지면서 갑자기 그 안에서 똥기저귀가 터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딸이 할머니 기저귀를 갈고 버리려고 놔둔 폐기물이더군요.
사위와 사돈 식구들 얼굴에 온통 똥기저귀가 투척되고 다들 소리를 지르며 몸에 묻은 오물을 어떻게 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더군요. 아이고 주인 잘 찾아갔네. 똥이 똥 같은 인간들한테 갔으니 다행이야. 속이 시원하네. 사위가 오물을 닦으며 벌개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냐고? 우리 딸이 당한 거 돌려주는 중이야. 왜? 네 할머니 똥기저귀가 더러운가? 네 핏줄인데도. 그럼 왜 남의 핏줄인 내 딸한테 똥기저귀를 갈게 만들어? 제가 소리치자 사위가 움찔했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남의 집에서 행패를... 행패? 이게 행패로 보여? 내 딸을 몇 달 감금한 당신들이 할 소리야? 나 지금 아주 곱게 하는 거야. 경찰 안 부르고 당신들 얼굴 멀쩡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줄 알아. 저는 세 사람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잘 들어. 오늘 당신들은 재산만 잃은 게 아니야. 사람값을 잃은 거야. 앞으로 이 동네에서 이 집안에서 당신들이 무슨 낯으로 고개를 들고 다니나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야. 가자 하윤아. 그렇게 말하고 딸의 손을 잡고 나오는데 등 뒤로 안사돈이 주저앉아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의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큰어르신은 결국 자기 손으로 생전의 재산 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안사돈과 바깥사돈은 상속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그 사람들이 살던 어른 명의의 집도 어른 상가에서 하던 관리 일자리도 전부 회수당했죠. 평생 그 어른 그늘에서만 먹고 살던 사람들이라 그 그늘이 거치자 정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에 법의 칼날까지 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감금과 강요, 명의도용, 학대 등으로 정식 고소를 넣었어요. 우리 딸이 몇 달간 착취당한 노동과 시간에 대한 배상,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했죠. 그 사람들은 결국 배상각서에 스스로 서명했습니다. 우리 딸에게 강요하던 바로 그 손으로 말입니다. 혼인관계는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느리한테 떠넘기던 병수발은 이제 도망칠 며느리도 물려받을 재산도 없이 오롯이 그 사람들 몫으로 남았죠. 시할머니는 큰어른의 뜻에 따라 제대로 된 요양시설로 옮겨져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돌아서던 날 안사돈이 절 붙잡고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사부인, 가만 안 있으면 어쩌실 건데요? 내가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없는 말 지어내서 우리 집안 망신 준 거 다 갚아주겠어. 없는 말이요? 사부인, 지금 저 안에서 어르신이 다 들으셨는데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그 녹음이 짜집기라면 지금 당신 경찰 불러서 원본 감정 맡겨보실래요? 저야 좋죠. 그럼 사부인이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며느리 감금한 걸 온 세상이 다 알 텐데요. 안사돈의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다시 하얘졌습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명예훼손이요? 사부인, 진실을 말하는 건 죄가 안 됩니다. 그것도 제3자가 없는 곳에서는요. 오히려 없는 다단계 빚을 지어내서 우리 딸을 세뇌하고 감금한 건 그건 죄가 되고요. 감춰둔 죄가 더 있으신가 봐요? 그럼 그것도 마저 꺼내드릴까요? 큰집 며느리 일까지 아주 낱낱이? 그 말에 안사돈이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잡고 있던 제 팔도 슬그머니 놓더군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하윤아. 이런 집구석엔 1초도 더 있을 필요 없다. 응 엄마. 우리 모녀는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안사돈이 뭐라고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반성조차 하지 않는 건지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이제 더 이상 관련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딸과 저는 새 삶을 시작했죠. 그런데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 셋이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들이 여긴 왜 와요? 법적인 거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안사돈이 갑자기 얼굴에 웃음을 띠더군요. 그 뻔뻔한 낯짝을요.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하윤인 잘 있죠? 우리 하윤이? 누가 당신네 하윤이야? 그 집안이랑 연 끊인 지가 언젠데? 그런데 사위가 얼른 문틈으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장모님, 잠깐만요. 저 하윤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이제 와서? 그때 안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부인, 우리가 다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하윤이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소중한 애인데 우리가 그걸 몰랐지 뭐예요? 다시 우리 며느리로, 우리가 이번엔 진짜 잘할게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딸을 근연전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중한 애라뇨? 뭔가 있다 싶었습니다. 뭐가 오해예요?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저희를 찾아온 겁니까? 솔직하게 말 안 할 거면 나가세요. 네? 저희는 당신네들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라고요. 설마 얼마 전에 큰어르신이 보낸 그 돈 때문에 여기 온 겁니까? 사실 이혼이 확정되고 며칠 뒤에 큰어르신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딸에게. 얘야, 우리 집안이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이건 그 사죄의 뜻이다. 그리고 염치 없는 부탁이다만 혹시 우리 집사람 전속 간병인이 되어줄 생각은 없겠니? 물론 정당한 대가를 후하게 쳐주마. 네가 싫다면 2번 말하지 않으마. 그러면서 큰 돈을 준 거예요. 간병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 돈은 저희 거라고 말이죠. 제가 물어봤죠. 혹시 꿍꿍이가 있을까봐. 그랬더니 큰어르신이 그러더군요. 우리 할망구가 하윤이가 마음에 너무 들었나 봅니다. 매일같이 착한 애기를 찾더군요. 정신이 없을 때 더 찾는 걸 보니 하윤이가 그간 우리 아내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연락드린 겁니다. 우리 딸이 그 집을 나온 뒤로 시할머니가 정신이 잠깐씩 돌아올 때마다 자꾸 우리 딸을 찾았다는 겁니다. 아내가 그렇게 찾아대니 큰어른이 결국 그걸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다 어른이 우리 딸이 진짜 어떻게 했는지, 이 며느리들이 다 갈려나갈 때 우리 딸만 어른을 진심으로 돌봤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셨더군요. 저는 볼 것도 없이 거절하라고 했지만 딸이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소식이 어떻게 사돈댁 귀에 들어간 것 같더군요. 큰어른이 우리 딸한테 큰 돈을 줬다는 것, 그리고 어른이 우리 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 그러니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우리 딸을 다시 며느리로 들이면 어른 눈에 다시 들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우리 딸을 사람으로 봐서 온 게 아니라 또 이용해 먹으려고 온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확 열어젖히고 소리쳤죠.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아. 지금 우리 딸을 또 이용해 먹으려고 온 거지? 안사돈이 흠칫하더니 얼버무렸습니다. 아이, 사부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윤이 마음이 너무 곱고 착해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어디서 이런 귀한 며느리를 보겠어요? 그 귀한 며느리를 험하게 다루다가 이런 인간들이 당신들이야. 보고 싶다고? 회장님이 우리 딸한테 돈 주고 간병인 제안한 거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 우리 딸 다시 며느리로 들여서 회장님 눈에 다시 들어보겠다. 그 술짝이지?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전곡을 찔린 거죠. 바깥사돈이 우물거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뭔데? 며칠 전에 우리 딸을 근연전연하면서 짐승처럼 부려먹던 것들이 이제 와서 돈 냄새 맡으니까 소중한 며느리? 너희가 사람이야? 사람 탈을 쓴 짐승이지? 제가 이렇게까지 소리치는 걸 우리 딸도 처음 봤을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이 그 어르신을 간병한 게 화나는 게 아니야.
당신네들이 그걸 목적으로 우리 딸에게 접근해서 결혼시킨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우리 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강제로 이런 일 시킨 게 문제고. 사위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장모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하윤이 없으니까 제가 못 살겠어요. 딱 한 번만. 그 말에 이번엔 우리 딸이 나섰습니다. 아이가 현관에 서서 그 남자를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웃기지 마. 당신이 못 사는 건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할아버님 돈이 없어서겠지. 내가 어르신 마음에 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아쉬워? 정말 끝까지 인간 아니네 너. 하윤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오늘 있었던 일 할아버님한테 다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우리 딸이 그 말을 하고 현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마지막까지 문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저는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넌 내 딸하고 못 만나. 내가 허락 못해. 그리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 즉시 어르신한테 연락할 거야. 세 사람은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안 싸더니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을 어린아이처럼 끌어안고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윤아, 이번에도 엄마가 찾아냈지? 딸이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어. 엄마가 빚졌다는 말에 엄마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나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 바보 아니야. 우리 딸은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거야. 엄마를 그만큼 사랑해서 그런 거지. 착한 게 왜 죄니? 그리고 엄마가 약속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온다고.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 약속은 안 변해.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우리 딸 못 건드려. 엄마가 늘 옆에 있을게. 이번엔 엄마가 절대 안 놓칠 거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오래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날처럼 마음이 환한 날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난 사람과 결혼해도 상대 집안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여린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이를 지킨다는 명분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집니다. 부디 내 사람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